이제 지금은 약간 하락기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집값이 그동안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규제 완화의 어떤 그런 신호나 조치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은 제한적일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면 광역시라면 광역시별로 좀 다를까요? 아니면 모든 시장이 좀 다 비슷하게 흘러갈 수가 있을까요? 지금은 아마 지금 바로 어제 지방 조정 지역들이 다 해제가 조정 됐습니다. 대상 지역. 네, 조정 대상 지역들이 맞아요. 다 해제가 됐습니다. 물론 세종은 빼고요. 맞아요. 이런 이제 그런 조정 대상 지역 해제가 좀 부동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어떠할 것으로 좀 이렇게 예측하시나요?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연착륙에는 도움이 된다. 그렇지만 시장을 상승 반전시킬 정도는 되게 어려울 거다. 이게 시장의 큰 틀을 보시라고요. 큰 틀은 하락기 초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네. 방향을 돌려놓을 수 없단 말이에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시장은 큰 10톤짜리 바이자 항공모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추세를 바꾸기가 녹록지는 않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히려 매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다주택자분들의 매물. 물론 이제 그게 규제가 많이 사라지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지만 지금 분위기는 그렇게까지 그거 풀렸다고 근데 이제 집값 오르니까 사야 되겠다. 한번 물어보세요. 누가 사나? 그냥 스무스한 연착륙이라고 한다면 그냥 지금 상태가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아니 그런 말씀하시는 측면에서보다 이제 네. 이제 경착륙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제 급냉하는 걸 약간 낮추는 그 정도의 효과지. 그게 완전히 시장이 이제 드디어 이제부터 올라간다. 그렇게는 네.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하지 않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볼 수도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시장이 별로 안 좋으니까 우리 동네는 푸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풀었다고 해서 내 집 마련을 할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무도 안 보죠. 그렇게. 이전 같은 경우에 부산 같은 부산 시장에서 갑자기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됐을 때 부산 집값이 급등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때는 네. 시장에 상승 에너지가 많았을 때였죠. 상승 에너지가 약간 어떻게 보면 축적이 돼 있다가 네. 그 규제가 풀리니까 이때 트리거 포인트예요. 갑자기 활짝 꽃이 피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때 규제 해제가 트리거였군요. 근데 지금은 약간 하락기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그리고 집값이 그동안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규제 완화의 어떤 그런 신호나 조치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은 제한적일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면 광역시라면 광역시별로 좀 다를까요? 아니면 모든 시장이 좀 다 비슷하게 흘러갈 수가 있을까요? 지금은 아마 아까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집값이 네. 많이 오르면 많이 빠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올 들어서 보면요. 주로 어느 지역이 많이 빠지냐면은 광역시 중에서는 세종시가 좀 많이 빠졌어요. 네. 올 들어 8월까지 KB시세로 보면 아파트 기준으로 한 4.6% 정도 빠졌고 대전이 1.74 마이너스고요. 네. 대구가 한 2.4% 정도 마이너스입니다. 세종시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빠지는 거고요. 대전은 세종시하고 한 몸이에요. 같은 도시예요. 제가 네. 봤을 때는. 이걸 연담화 효과라고 그래요. 같이 붙어버리는 거죠, 도시가. 그렇게 보시면 되고, 대구는 미분양이 좀 많죠. 입주 물량이 좀 많은 게 네. 있어요. 대구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최근 3년 동안에 보면요. 대전이 한 40% 정도 올랐어요. 3년 동안에. 3년 동안이요? 예, 네. 부산이 29%. 네. 나머지 이제 광역시를 뺀 지역을 기타 지방이라고 그러는데 한 20% 정도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에 서울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덜 올랐어요. 그렇죠. 네. 대전 빼고는. 그래서 하락폭이 그렇게 저는 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는 있죠. 왜냐하면 많이 오르면은 집값이 이제 어떻게 보면 펀더멘탈보다 오버슈팅 돼버리는 거니까. 네. 그러면 빠질 때 확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방은 그렇게 빠지진 않을 거다. 올 들어 보면요. 네. 이런 데 있잖아요. 창원. 네. 그 다음에 강릉 이런 데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많이. 거기는 올랐더라고요. 그동안 안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지방에서 물론 인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펀더멘탈이 좀 약하긴 하지만
단기간에 펀더멘탈 때문에 집값이 폭락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런 장기적인 측면이고 어쨌든 지금으로 보면은 지방도 약간 차별화 가능성은 있다. 예. 전부 다 동조가 돼서 가는 게 아니라. 이번에 수도권은 약간 동조화 현상이 좀 뚜렷해요. 네. 이번에 보면. 근데 지방은 약간 울퉁불퉁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조금 차별적으로 움직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세종이 많이 빠졌잖아요, 올해. 근데 세종을 왜 안 풀어줬을까? 아직까지 오른 포인트가 더 많기 때문에 좀 아직까지 잡고 그렇죠. 있는 건가요? 워낙 많이 오르기도 했고 또 세종은 그냥 지방으로 보기에는 조금 특별한 어떤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고요. 그 수요가 저는 세 가지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투자 수요, 교육 수요, 그다음에 은퇴 수요 세 가지를 보거든요. 그 수요를. 은퇴 수요까지. 네. 그렇죠. 은퇴하고 사시는 분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언제든지 좀 달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보는 것 같고 거의 수도권 취급하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뭐 그런 측면 때문에 규제를 좀 더 어떻게 풀더라도 좀 속도를 조절하는 경향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 대부분의 지역이 좀 하락세로 접어들었는데 이제 박사님께서 보시기에 하락장이 좀 유독 더 심한 곳들, 좀 그런 곳들의 특징을 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많이 올랐던데요. 많이, 지방도 똑같이 많이 올랐던데.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수도권에 한정을 해보면요. 자,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아까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집값의 랠리의 그 선두주자 그 이끌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MZ세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이번에 집값이 빠지는 곳은 건매물이 나오는 곳은 중대형 아파트 초가보다는 주로 특히 역세권의 중소형 중저가 이런 쪽이 이제 어떻게 보면 더 빨리 얼어붙고 있고 매물이 싸게 나온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두 번째로는 GTX 광풍이라고 저는 봅니다. GTX는 집값을 끌어올리는 혹은 집값을 부풀리는 이른바 헬륨 가스 역할을 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집값이 빠지는 곳을 특히 이제 두드러지게 빠지는 곳을 찾아보면요. 대부분이 GTX 기대로 오버슈팅 됐던 지역들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가령요. 올 들어서 집값이 좀 많이 빠지는 데가 수원 영통구 같은 데거든요. 최근에 3년 동안에 아파트 값이 64% 올랐습니다. 근데 올 들어서 8월까지 2.8% 빠졌거든요. 그 다음에 의왕 같은 데. 그런 데가 58% 3년 동안 올랐는데 최근에 2% 정도 빠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많이 빠지는 지역들이 안양, 동안구, 인덕은 많이 빠졌다는 얘기 들었어요. 맞아요. 인덕은 많이 빠졌다고. 그 다음에 화성, 동탄 쪽. 요 지역들이 한 2.9%, 한 3% 정도 빠졌는데 잘 보시면은 화성은 뭐예요? GTX A잖아요. GTX A 노선, 동탄. 수원 영통구, 그 다음에 안양, 동안구, 의왕은 뭡니까? 이 GTX 이거 C 노선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통계적으로 그렇게 많이 안 빠졌는데 송도가 GTX B 노선이죠. 송도도 좀 요새 기사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송도가 많이 빠졌죠. 통계적으로 많이 안 빠졌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MZ세대들이 바라보는 GTX에 대한 기대는 기성세대보다는 저는 좀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책에도 좀 썼는데 그건 뭐냐면요. MZ세대들은 주로 갭 투자를 많이 했죠. 갭 투자는 거주를 염두에 두기보다는 물론 이제 강남 이런 비싼 집은 언젠가는 집 들어가서 살겠다. 단계별 내 집 마련 전략으로 갭 투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수도권에 한 경우에는 저는 이게 실거주보다는 단순 시세 차익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거리감이 조금 적어요. 자, 보세요.
이 GTX 같은 이런 교통혁명으로 시간적 거리가 단축이 되면요. 네. 어때요? 물리적 거리보다 오히려 시간적 거리가 좀 더 단축되면은 네. 심리적 거리도 줄어요. 맞아요. 특히 갭 투자 세계에서는 살지도 않을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요. 갭 투자가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시간적 거리가 준다 하더라도 물리적 거리. 심리적 거리는 안 줄어요. 아, 춘천은 영원히 춘천이고 강원도죠. 네. 1시간이면 옵니다. 천안은요 40분밖에 안 걸려요. KTX 타면. 그래도 영원히 충청도죠. 멀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갭 투자 세계는 달라요. 어떻게 보면은 살지 않을 거니까 네. 거기서 돈 벌어가지고 빨리 서울로 들어오는 그 시간 거리가 훨씬 더 중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재밌는 것은 네. 지금은 세상을 모바일로 보잖아요. 네네. 엄지족들이 보는 세상은 더 좁게 느껴질 수 있어요. 우리가 부동산 중개업소 가보면은 이 지도가 크잖아요. 그쵸. 다 그 시가 다 나올 만한 지도를 가지고 있으시죠. 그렇죠. 구라든지. 컴퓨터로 보는 또 지도와 이 모바일로 보는 지도는 또 달라요. 크기가 또 엄지족들이 다르죠. 바라볼 때는. 그럼 송도도 평택도 그냥 옆집 같은 거예요. 여기 안에 다 나올 수가 있죠. 그래, 그리고 더 좁게 본다는 거죠. 이게. 음. 그러다 보니까 MZ세대들이 더 이른바 원정 투자 혹은 원거리 갭 투자를 부담 없이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거기다가 GTX까지 들었을 거라고 보니까 네. 훨씬 더 좁게 느껴졌다. 그게 바로 요번에 GTX 주변 지역을 오버슈팅 시켰던 거고 네. 수도권으로 갭 투자를 더 활발하게 그리고 하나의 큰 어떻게 보면 투자의 트렌드가 되었다. 저는 약간 시간적 거리가 단축이 되면은 네. 그죠. 갭 투자 세계에서는 이 심리적 거리도 준다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네. 저는 오히려 엄지족 세상에서는 메타버스는 못해요. 미국도 이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바일 세상에서는 모든 걸 다 좀 압축적으로 바라보는 어떤 경향들도 저는 이번에 갭 투자를 좀 더 어떻게 보면 부추긴 어떤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나름대로 좀 제가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지금 조금 전에 송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럼 송도도 어떻게 보면 인천에 포함이 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네, 송도라는 지역과 인천이라는 지역은 거의 같이 움직인다고 봐야 될까요? 물론 큰 틀을 보면 뭐 같다고도 볼 수 있는데 약간 송도는 특화된 지역이고 좀 프리미엄 시장으로 봅니다. 예, 뭐 송도 사시는 분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고요. 네. 왜냐하면은 송도는 제가 봤을 때 약간 두바이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있어요. 두바이. 글로벌화된 도시 네.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송도도 보면은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때 다른 지역보다 조금 많이 빠졌어요. 두바이가 그때 2008년도에 굉장히 안 좋았죠. 네. 그것처럼 조금 왜냐면은 거기가 이제 외국인 학교라든지 외국인 또 뭐 그렇죠. 병원이나 뭐 외국인 기업이나 이런 곳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어쨌든 상대적으로 좀 뭐 글로벌 뭐 이런 금융 쪽으로는 못 들어왔지만 물류 쪽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들어왔거든요. 네. 그래서 뭐 글로벌화된 어떤 그런 도시의 특성 그러면 뭐예요? 그 글로벌 어떤 금융 시장이라든지 그런 환경에 더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영향을 있겠네요. 많이 받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다. 근데 요번에 빠지는 걸 과연 뭐 글로벌 뭐 이런 금융시장 불안 때문에 뭐 그렇게 됐다. 그렇게 단정 지어서 얘기할 네. 수는 없어요. 근데 그리고 요번에 그것도 반값 뭐 그런 얘기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 그게 뭐 중개거래인지 직거래인지도 잘 모르겠고 아직은. 네. 왜냐면 뭐 직거래는 당연히 가족 간에 거래한다든지 특수 관계인 거래이기 때문에 뭐 그쵸. 그거는 정상 시대로 볼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요새는 또 중개거래도 있잖아요. 이게 또 이게 직거래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조사가 나올 수 있으니까 또 이게 중개거래도 이장한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네. 한두 건을 가지고 너무 일반화하는 것은 조금 이게 이제 과잉 일반화의 오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송도가 진짜 반토막이 났는지 여부는 네.
좀 봐야 돼. 왜냐면 매물이 반토막에 이제 거래가 됐는데 거의 네. 매물은 또 안 나와요. 또 그다음 그래도 없고.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은 지켜봐야 된다. 왜냐면 송도 사시는 분들이 너무 그렇게 공포에 빠질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조금 차분히 좀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예. 지금 서울 거래량이 네. 역대 최저라는 네. 이야기가 나올 정도 거래가 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거래량이 반등도 하는 게 보여야지 이제 가격도 좀 주춤주춤 하는 게 있을 텐데 그렇죠. 지금부터 거래가 더 안 된다면 지금부터 가격은 더 안 좋아지는 게 너무 그렇죠. 기정사실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네. 돼요. 가격은 속일 수 있더라도 네. 거래량은 속이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아, 거래가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는 수요자들이 심리가 바닥이란 얘기예요. 지금 팔 사람 많잖아요. 네. 거래가 안 됐다는 것은 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모든 구간에서 거래량이 시장의 어떤 그런 심리적인 지표나 뭐 그런 시장 전체를 어떤 바라보는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대체적으로 보면은 거래량 흐름이 시장 흐름을 결정하는 어떤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것은 맞아요. 근데 왜 거래가 없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사려는 사람들이 사실상 파업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거래 파업입니다. 왜요? 집값이 더 떨어질 거로 보기 때문에 안 사는 거겠죠? 아, 그렇죠. 그래서 더 떨어지면 사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렇죠. 거죠. 대기 수요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격감을 하는 거다. 근데 이 사실을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집단적 흐름이 되다 보니까 또 이게 더 영향을 실어주는 거죠. 이게,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걸 이제 연쇄 효과라고 그래요. 부메랑이 되고 연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A가 집을 안 사니까, 그래? B가 쳐다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B도 안 사. 그럼 C도 쳐다봐. 이게 이제 무한연쇄라고 그래요. 그게 결국은 거래량 급감으로 나타나는 거고,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이제 옛날에 뭐예요? 우리가 포모 증후군하고 그게 정반대죠. 풋 증후군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네. 어떻게 내가 이제 비싸게 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이게 풋 증후군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이라도 지금 어쨌든 거래가 안 되는. 그러니까 집이 거대한 하나의 재테크 수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타이밍을 많이 재는 게 아닌가. 물론 전 재산이니까요. 근데 진짜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삶의 안식처라고 생각을 했던 게 지금 아니에요. 지금은 자산의 개념 또는 신분을 맞아요. 평가하는 개념으로 이게 맞아요. 된 것 같아요. 이게 집의 이중성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네. 집은 이제 하나의 그 들어가면 평온하잖아요. 쉘터, 그러니까 삶의 안식처처럼 평온한데 어떻게 보면 이제 불안의 대상이죠. 가격 때문에. 출렁이는 가격 때문에 이제 불안하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평온함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심리적으로 더 불안해지는 어떤 그런 이중성 혹은 이제 뭐 카멜레온 같은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집이 오히려 행복보다는 불행의 씨앗이 되기도 하고 네. 그게 자본주의가 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거부하고 싶더라도 거부할 수 없는 운명적인 거죠. 그래서 지금 집을 산다는 것은요, 이 운명과의 저는 백병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요 분산도 안 돼요. 금융상품이야 분산해야 되지만 한꺼번에 이게 모든 걸 다 걸어야 돼요. 내가 가진 재산하고 내 운명까지도 걸고 이게 어떻게 보면 배팅을 해야 되는 기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보죠. 그러다 보니까 더 타이밍을 재고 이렇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예. 혹시 박사님 네. 엘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예? 엘사. 보통 겨울 왕국에 나오는 그 엘사 있죠. 엘사인데, 근데 네. 최근에는 이제 학생들이 LH에 사는 사람들을 엘사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게 좀 신분을 나타내는 게 진짜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에 그런 말 있었잖아요. 뭐 장전 이런 말도 하고 장전 아시죠? 장기 전세 사는 친구들 보고 장전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네. 요새는 뭐 동을 뭐 얘기하기보다 뭐
우리는 자이 살아요. 우리는 뭐 레미안 살아요. 그런다며. 그 약간 그러니까 아파트가 하나의 신분제가 이제 돼버리는 계급이 돼버리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집 외에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주주사회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집주자, 주인주자. 집이 오히려 주인이 되는 사회. 집이 오히려 주인 노릇을 하는 사회. 주객 전도가 돼버렸네요. 그렇죠. 가치가 전도된 거죠. 네. 그래서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고 먹고 노는 것은 거의 비슷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의, 그 다음에 식, 그 다음에 락이 이제 하나에 들어온 거거든요. 예, 뭐 해외여행 가는 게 락인데 네. 이거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큰 차이 안 나고 결국은 주만 비대해지는 사회. 이게 이제 주주 사회인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어디 아파트 사는지 대충 어느 동네 산다 그러면은 저 사람이 재산이 얼마인지 대충 알 수 있잖아요. 너 어디 살아? 어디 살아 하며 그래 네.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았는지 살아왔는지 내가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말하자면 주거 신분제나 뭐 주거 계급 사회 같은 건데 그건 안 좋은 거죠.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데 그러니까 남과 이제 구분 짓는 방법으로서 주택이 어떻게 보면 이용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유난히 또 집을 더 따지는지도 모르지만 이걸 이제 주거 자본주의라고도 표현하고요. 네. 뭐 집의 자산화라고도 표현하고 여러 가지 뭐 그런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우리가 집에 올인하는 사회 특히 이거는 집이라는 어떤 그런 홈이라는 어떤 측면에서 올인한다기보다 하우스라는 데 올인하는 거거든요. 하우스는 가격이에요. 콘크리트가 아니라. 홈은 저 안식처라고 본다면 그렇죠. 하우스는 그냥 콘크리트 그 개념이 아예 좀 달라지는 거예요. 자산으로서 그렇죠. 거네요. 홈은 집이고 네. 하우스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사고 파는 어떤 그런 수단으로서 보는 경우가 많은데 네. 결국은 내가 자본이득을 누리겠다는 것은 그 가격 차이를 가격을 어떻게 보면은 비싸게 팔고 결국은 뭐예요? 싸게 사서 비싸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서 네. 차익을 남기겠다는 거니까 네. 결국은 뭐냐면 하우스는 가격에다가 올인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가격에 올인하면요, 가격이 무너지잖아요. 그럼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에 올인하는 삶은 굉장히 불행한 겁니다.